법인의 소멸에서 먼저 해산에 대해서 봅시다. 해산에서는 제일 중요한 논점이 여기 나오는 해산 사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산하나? 크게 둘로 나누고 있죠.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공통한 해산 사유. 오른쪽 페이지에 사단법인의 특유한 해산 사유. 사단법인의 특유한 해산 사유가 왜 필요한 거예요?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적어야 되죠, 빨리. 지난번에 5개 했으면 6번째로. 재단법인의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해산 사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 찾아 적고, 바쁘니까. 공통한 해산 사유를 먼저 보는데, 맨 먼저 뭐가 있냐면, 존립 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은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도 또 차이가 나죠. 두 번째 줄 잘 보면 1. 사단법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재단법인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 이렇게 써있죠. 이것도 다른 점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밑에 뭐예요?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사유를 보면 되는데 이 파산은 조심할 게 뭐냐면 파산은 해산 사유입니다. 파산은 해산 사유야. 근데 파산 사유는 또 뭐냐 이게? 파산 사유 뭐라고 써 있어요? 채무 초과. 알겠습니까? 근데 이 파산 사유가 말이에요. 자연인과 법인이 다르다고 써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첫 줄에 보면 법인에서는 어떻고 자연인에서는 어때요? 법인의 파산 사유는 뭐예요? 채무 초과 딸랑 한 개예요. 자연인의 파산 사유는 채무 초과 플러스 지급 불능. 그 써 있잖아 교과서에. 알겠습니까? 법인은 사유가 하나라니까 자연인은 2개예요. 요건이 2개 갖춰야 돼. 채무 초과로 안 되고 지급 불능까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한테 야, 나 파산했어. 왜? 이미 채무가 채권을 초과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급 불능까지 있어야 됩니다. 지급 불능. 채무는 초과했지만 아버지한테 돈 달래서 갚을 수 있으면 파산 아니에요. 알겠어요? 어디 빌릴 데가 있거나. 법인은 채무 초과가 충분하다니까. 빌려서 갚을 수 있어도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채무 초과가 파산원인데 객관식 지문에 뭐라고 쓰냐면 채무 초과는 법인의 해산 사유다. 이따로 써놔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채무 초과는 해산 사유가 아니고 파산 사유라고. 알겠습니까? 뭘 그렇게 써대는 거예요? 보충이 다 있어.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 밑에 지급불능에 대한 설명 여러분 읽어보고 159페이지 첫째 문단 끝에 있는 세 줄이 있죠. 그게 시험에 납니다. 민법상으로는 파산 신청권자가 이사뿐이지만 파산법에서는 채권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뭐 좀 심각한 거긴 한데 뭐 시험 보는 데는 뭐 그 결론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립 허가가 취소돼도 파산 사유입니다. 그런데 취소 나오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요? 소급표라는 단어라니까. 소급표라는 단어. 설립 허가 취소 여기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설립 허가 취소 누가 하는 거야? 주무관청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소급표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이게 갑자기 왜 소급표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도대체 갑자기 난데없이. 그러니까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먼저 대가리 속에.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내가 소리 지르서 지적을 해줘야 하는 거 이거 맨날? 이거 언제까지 지적을 해줘야 돼요? 한 번만 말하면 되지. 그래 복습을 하라고 프린트에 아무리 적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못 찾아낼 거면 혼자서. 그러니까 죽어라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취소 나오면 그냥 반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소급표가 어디 있지? 소급표가 왜 없을까?
국가기관의 취소구만. 간단하죠, 대가리가. 내가 말하는 대가리는 생리학적 의미에서 대가리 말하는 게 기능적 대가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논리 구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이 국가기관 취소에도 왜 소급표가 없는지 전혀 안 써놓죠. 이유를 당연한 거니까. 기본 법리에 의해서. 그다음에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사유는 뭐예요? 사원에 관련된 겁니다. 사원이 없게 된 때 총회. 여러분이 아직 모를 텐데 원래 이게 논점은 뭐냐면 여기 첫 번째 거 있죠. 사원이 없게 된 때. 이거의 논점은 조합의 해산 사유는 사원이 한 명 있어도 해산 사유예요. 그래서 거기 한 명도 없게 된단 말을 일부러 쓴 겁니다. 그냥 없다고 안 그러고. 조합은 한 명만 있어도 해산 사유라고 한 명이 있어도. 몰라도 돼요, 지금은. 조합을 안 배웠으니까. 총회의 결의는 당연히, 총회의 결의에서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전권사항. 알겠습니까? 전권사항. 전권사항 두 개죠.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게 있어요. 의결 정족수가 다르잖아,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4분의 3이야. 아까 또 하나 있던 건 얼마 있었어요? 3분의 2.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내요, 그 숫자를. 전권사항은 똑같은데 다르니까, 이게. 정관 변경은 3분의 2였잖아, 아까. 임의 해산은 4분의 3이고. 그러니까 시험에 왜 날까를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 간단해요.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 시험은. 1차 시험은 2차 시험하고 다른 게 뭐죠? 왕창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채점하기 불편하니까. 그죠? 떨어뜨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학생을 떨어뜨릴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열심히 하는 학생을 떨어뜨릴까? 아주 비열한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이 주로 비열한데 너무 비열하면 또 안 되죠. 너무 비열하면 속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이게 헷갈리기 딱 좋은 데 되는 거야. 헷갈리기 딱 좋은 거. 헷갈린다는 건 뭐예요? 비교할 다른 게 뭐 있다는 거죠. 비슷한 게. 비슷한 게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아무것도 그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헷갈리긴. 그렇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좀 순수하게,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채점자도 잔머리 쓰고 앉았는데 학생 더구나 잔머리 쓰고 앉았어. 잔머리와 잔머리가 충돌해가지고 괴상한 잔머리 쓰고 앉았어. 힘들게 살아, 인생을 이상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놈이 잔머리 쓰는데 그 잔머리 쓰는 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쪽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에 기초해서. 잔머리는 절대로 정도를 이길 수 없어요. 잔머리를 더 높은 잔머리를 이기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잔머리는 그냥 잔머리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청산이 나면 청산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 하는 거예요 청산이? 잔무 처리, 재산 정리라니까. 근데 재산법에서는 어디가 더 중요해요? 재산 정리가 더 중요해요. 지금 재산법, 총칙은 재산법의 총칙이라고 그랬죠. 잔무 처리는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잔무 처리. 근데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또 의에 그게 포함되는데 청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번호 매겨봐요. 본문에다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민법에 의한 청산, 파산법에 의한 청산이 있다고. 그죠? 이건 뭘로 구별하는 거죠? 해산 사유로 구별합니다. 해산 사유가 파산이면 파산법에서 해요. 나머지는 민법에서 하고. 맨 밑에 두 줄은 이해하겠죠, 이제? 강행 규정이다? 정관으로 못 바꾼다. 청산 법인의 능력? 모든 능력.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의 범위 내로 국한된 어느 목적? 청산의 목적. 알겠습니까? 동일성은 아까 말했고 청산 법인에는 기관. 근데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객관식이 중요합니다. 청산하게 되면 청산인이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괄호 B번입니다. 청산인은 어떻게 정하나? 괄호 B번. 그럼 별표 하나 해놓고. 응? 거기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잖아. 마지막 순서는 누구죠? 해산 당시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이 되는 건 마지막입니다. 응?
앞에 두 가지는 뭔데요? 정관 총회결의. 그죠? 정관 총회결의. 그걸 알아두라고. 그런데 만약에 해산 당시에 이사가 없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법원이 정해요. 여러분 근데 아까처럼 어떤 학생이 그걸 물어보던데, 어떤 여학생이 물어보는데, 검사 문제를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검사가 언제 나오는지 혹시 모르겠습니까? 검사가 언제 등장하는지. 검사는 원래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등장하죠. 근데 민법에도 가끔 등장합니다. 몰래. 심심하니까. 민법에 등장할 때 법전이나 교과서에 검사란 말만 나오면 반경 한 줄 내에 따라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형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그게 이제 이상해요. 머리를 텅 비우고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걸 책을 봐요.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여기 뭐 이렇게 여기 희한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없어요. 검사란 말이 있는 곳에 반드시 말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민법의 세계에서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라고. 여기 뭐 업계나 없으면 이런 거 등장하겠지만 하여튼 이거 등장도 반드시 검사 주변에는 한 번도 예외 없이. 그건 모릅니까? 이런 걸 이렇게 알면 객관식 문제 풀 때 무지하게 중요해요. 객관식에 검사 딱 나오면 이거부터 산다고 공부한 사람은. 이런 게 혹시 없나? 이거 없고 여기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틀린 말이에요. 이거 보나마나.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 책 보면 항상 그렇잖아. 항상 그렇잖아. 뭐 없으면 검사가 등장해 갑자기. 마지막으로. 관객이 슬퍼할까 봐. 그걸 왜 모르죠? 나머지 다 없을 때 검사가 등장한다고. 짠! 하면서. 그런 거 그냥 책 읽다 보면 모릅니까? 맨날 등장하더라. 그 글자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초등학교 시절에 그 호기심 많고 순박하던 시절로 돌려보려고. 공부는 순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잔머리꾼은 안 돼요. 책 보면서도 강의 들으면서 훌륭한 강의를 들으면서도 기품 있는 계속 머릿속에서 뭐가 이 요령, 묘수 이런 거 희한한 거 없나?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뻔한 게. 욕심이 앞을 가려가지고 지금 민법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단 이 내 설명은 표준 정통 교과서들에만 해당됩니다. 날라리로 쓴 책에는 이렇게 발견 못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 쓴 놈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꼭 뭐 어떤 책이 그렇다고 내가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사람 자신이 그걸 모른다고. 그래,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 책이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민법학을 대표하는 책인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이거는 누워서 보고, 엎드려서 보고, 뭐 물속에서 봐도 있을 거 다 있다가 이상하게 똑바로 읽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법학자들이 좀 바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대가들이에요. 근데 이런 책을 못 쓴다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저자로 되어 있는데 반세기 끄는 책이 전 세계에 이거밖에 없어요. 와카지마 사카이 선생님의 책도 일본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석을 다 붙입니다. 반세기씩 갈 수가 없다고. 단독 명의로 이 책이. 무서운 책이라니까 이거. 이 양반이 나이도 많으신 양반이 70이 넘은 양반이 지금도 대학 교수들을 판례 정리하는 데다 써. 이 서문에 써 있죠. 아니 그 각자가 전부 학교에서 지금 다 중견 교수들이죠. 그 사람 자기 학설도 다 읽고 못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부려먹냐면 판례나 좀 정리해주라. 귀찮으니까. 그거 원래 교수가 하는 일이 아니죠. 조교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뭐 교정, 뭐 색인 만들어, 색인. 교수가 색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색인 만드는 데라도 하여튼 이름이 여기 올라가면 그 명예죠. 박인진 선생님 책에. 색인 아니라 뭐 딴 거라도 좋으니까 번호만 붙이는 것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그거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거기 이거 알았습니까? 검사,
그 다음에 말이에요.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런 건 별별로 기타 기관. 기타 기관은 어떻게, 이사 말고 기타 기관은 어떻게 하죠? 기타 기관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남아있다. 똑같이 지위를 가진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청산사무. 청산사무에서 뭐, 나 잘못 친 여기 이 절차적인 거는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절차적인 건. 나중에 심심할 때 한 번만 읽어보고, 내일 일요일이니까 읽어봐요. 중요한 건 재산 정리입니다. 재산 정리. 그래가지고,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괄호 3번, 괄호 4번이 있죠. 괄호 3번, 괄호 4번. 그 다음 페이지까지. 전부 다 재산 정리에 관한 거죠. 괄호 3, 4, 5. 그래가지고, 이거를 교과서를 읽는 것보다, 법조문을 읽으세요. 80조부터 90 몇 조까지죠. 93, 4조까지. 그러니까 이게 80조부터 90조 사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법조문을 직접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여기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기술적인 규정이라 법조문을 낸다고. 알겠습니까? 80조부터 90조까지. 163페이지에 법인의 등기가 나오는데 거의 중요한 게 한 줄밖에 없어요. 로마자 3번을 보시면 설립 등기만은 법인의 성립 요건으로 하고 그 밖의 등기는 모두 대항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앞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이 설립 등기 앞에 뭐를 붙여야 되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 등기 이렇게 제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등기의 모습은 앞에서 미리 봤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여기서의 뭐 법인 등기는 뭐라고 그랬죠? 비송사건 절차법이 관장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등기가 아니고. 법인의 감독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그 보충규제 표에서도 봤지만 감독의 시점이 해산 전후를 통해서 다르다고 했죠. 교과서도 그게 나오죠. 어땠지 이게? 여기구나. 165페이지 첫째 줄하고 네 번째 줄을 종합하면 해산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누가 해요? 주무관청. 뒤에는 법원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기억해두라. 그 다음에 그 로마자 3번에서 왜 그렇게 바꾸냐의 이유가 하나 나와 있죠. 왜 그렇게 하나 바꾸냐. 이 해산 뒤에는 제3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벌칙은 뭐 시험에 난다고 할 수 없고 외국법인이 나오죠. 외국법인. 외국법인도 이게 외국인의 처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외국인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통설은 준거법설이었는데 최근에 거기 교과서 166페이지 5번째 줄 나오듯이 준거법설과 주소지설의 합일주의를 취하는 견해가 있다 되어 있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학설이 좀 대립합니다. 근데 뭐 이걸 시험에 낼 일은 없는데 그걸 알아두는 게 좋죠. 통설은 여전히 그 준거법설인데 준거법설은 뭐냐면 어느 나라 법에 의해서 법인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미국에서 법인을 만들어도 한국 민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을 만들었으면 그건 한국 법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거라고. 근데 여기다 주소지를 가미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인이 미국에서 만들었다? 약간 검토해 볼 점이 있습니다. 약간. 근데 그 뒤에 거는 큰 실익이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이상한 법인을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미국인이 법인 만드는데 왜 한국 민법에 따라서 법인을 만들어? 이상하게. 그런 경우 거의 없다고, 사실은. 단지 이제 뭐 가능성을 대비해서 할 뿐이지. 그러니까 준거법설의 의미만 파악합니다. 어느 나라 법에 의해서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외국 법인의 능력. 근데 뭐 보면은 뭐 애매까리한 말들이죠. 입법자만 욕을 바가지 마시고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잘 모르니까. 그 비영리 외국 법인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도 별로 없고. 여러분 그 정도만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뭐 그런 거 말하면 되고. 여기까지가 권리의 주체를 배운 겁니다. 이 교과서의 절반이 권리의 주체에 관한 거예요. 서론하고. 주체를 배웠으면 객체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주체를 배웠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변동도 배워야 되고, 관계. 이 권리의 객체에 관해서는 주체만큼 자세히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그랬는가는 지금 연구 중이에요. 왜 입법자가 총칙의 주체는 이렇게 상세하게 조문을 막 100조 가까이 써놨는데, 7, 80조 되지 아무리 안 돼도. 근데 왜 객체에 관해서는 이렇게 짤막하게 써놨냐, 이거. 이상하게. 응? 그거 이상하다. 연구 중이에요. 학설도 대립하고 있고. 권리의 객체는 민법 총칙편에는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만 써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거 하나도 안 써놓고. 법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그 로마자 2번을 빨리 읽어봐요. 민법의 규정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태도에 대해서 박윤수 선생님은 긍정적으로 쓰셨지만 반대설도 많습니다. 반대설은 뭐냐면 민법 총칙에 다 쓰자는 게 아니고 물권의 객체를 여기다 쓴 거 잘못이니까 이걸 빼서 물권 편에다 써놓으라. 물권 편에다 써놓으라. 오히려 그럴 바에는 아니면 다 갖다가 써놓든가. 한 개만 따라 써놓지 말고. 그건 그 정도 알면 되고 그래서 물권만 있다 이거 말하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위에 권리의 객체가 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권리의 객체를 설명할 때는 권리를 해야 돼. 권리가 뭐라고 했어요? 일정한 이익의 향수. 그죠?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인정한 힘, 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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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건 앞에서 배웠죠. 법령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이게 문제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면 이익이 누리는 건 좋은데 이익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냐는 거야. 무슨 이익이 어디서 나오냐. 이익이 나오는 대상이 있죠. 대상. 응? 이익이 현실적으로 누리려면 어디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이익이 나오는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익이 나오는 대상. 그 첫째 문단에 그거 써 있죠. 첫째 문단 빨리 읽어봐요. 이익이 생기는 대상, 나오는 대상 말이에요. 그걸 객체라고 한다. 그걸 알면 된다고 먼저 정확하게. 물권은 물건에서 나오고 채권은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써있죠 여기. 그 첫째 문단은 한 가지 용어상 조심할 건 뭐냐면 첫째 문단 끝에 채무자의 행위를 두 자로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급부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좀 첨부해서 말하더라고. 채권법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필요해서 나오니까.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오죠? 각 객체가 다 나오죠. 각 객체가 다 나옵니다. 거기서 그 수험생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자주 질문이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그 권리 위의 권리라는 게 보입니까? 그걸 빨간 걸로 네모치세요. 권리 위의 권리. 권리 위의 권리가 뭐냐 이게. 권리 위의 권리가 뭐냐. 그 현재 교과서 나온 건 182페이지, 보충규제 182페이지에 182페이지에 권리 객체가 잘 정돈이 돼 있는데 그 중에 권리 위의 권리에 대해서 그 밑에 그 현재 문헌적으로 나와 있는 건 썼습니다. 문헌적으로 나와 있는 거. 권리 위의 권리. 알겠습니까? 권리 위의 권리. 그런데 원래 그거보다 그게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권리 위의 권리가 뭐냐고. 그거 시험 문제 내면 그거 처음 보는 사람 많을 거야. 권리 위의 권리란 말 자체를 처음 봤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원래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그 법전 읽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371조를 한번 읽어보라고.
371조. 권리 위에다 권리를 설정한 거죠. 그런 걸 참고서만 이렇게 그 말을 이해 못하면 이게 안 되니까. 권리 위에 권리의 객체는 권리겠죠, 당연히. 교과 써인 대로. 명순구 선생은 아마 371조 이해는 동어 반복이 되니까 안 쓴 것 같아요. 전세권, 전세권 위의 저당권의 객체는 앞에 말이 들어가 있잖아, 전세권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니까 그 얘를 채권 양도를 드신 것 같은데, 그렇게 놔두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보충교재를 보든지, 그 정독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 보충교재는. 객체들이 쫙 나와 있죠. 아니, 뭐, 교과서를 정리하든지 하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우리는 총칙에서만 뭐만 봐요? 물건만 봐, 물건. 물건의 객체인 물건만 본다고. 물건이 뭔가에 대해서는 98조의 유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98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이게 나와 있죠.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알겠습니까? 이 조문의 해석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대개념의 문제입니다. 유체물의 반대말은 뭐 같아요? 무체물이죠. 그럼 뒤에 게 무체물이죠, 분명히. 뒤에 게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말이에요. 유체물이라고는 앞에 써 있으니까 거기다 유체물을 써놓을 일 만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체물은 다 포함되는데 왜 무체물은 자연력 하나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래 무체물에 유명한 건 저것도 들어가죠. 법력도 들어가죠. 법력도 무체물이죠. 권리 말이에요. 권리는 근데 이 정의 규정에 하면 왜 물건이 안 되는 거예요? 법조문에 그걸 빼버렸으니까. 자연력이라고 한정져 버렸으니까. 알겠습니까? 다른 역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 조문을 그냥 째려보고 있으면 관리할 수 있느니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 붙는 거예요? 한정어가. 자연력에만 붙는 겁니다. 그 국어 문장상 아무리 째려봐도. 그 문장상으로 관리할 수 있느니 유체물에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국어 해석상.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유체물은 관리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해나 달, 북극성은 우리의 관리 가능성의 범위에 벗어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극성을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해? 인류는 관리 못해요, 그거. 그러면 그게 거기 유체물에는 관리할 수 있느니 안 붙으면 그게 물건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이 관리할 수 있는은 앞에도 한정화가 된다. 앞에도. 유체물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유체물도.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체물 중에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좀 따져볼 게 있다고. 인간도 정확하게 유체물이죠. 인간도. 우리 신체의 구성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체도 이게 유체물이죠, 분명히. 이런 것들은 다 물건이냐? 뭐 이런 문제죠. 이런 거 다 물건이냐, 이거. 사람의 몸뚱이, 시체, 이게 물건이냐, 이거요. 해달, 별, 바다, 다 물건이냐, 이거? 그런 걸 검토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물건이냐? 궁극적인 기준은 뭐예요? 물건에 관한 규정은 이 재산법의 총칙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재산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를 그거에 맞추는 거예요. 시체를 사고 팔 수 있을까? 곤란하죠. 우리 일반 사회의 통념에 비추면 곤란한 사건이죠. 시체를 사고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는 사고 팔지 모르지만 통상적인 우리 사회 통념에 보통 사람의 생각에는 그게 안 된다고. 시체를 사고 판다는 게 말이 이상하니까.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파는 게 이상하죠. 실제로는 사고 팔죠. 실제로는. 인신매매 조직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정상적인 사회 통념상으로는 사람 몸뚱이를 팔아먹어? 이상하다는 거 이거. 그럼 몸뚱이 못 팔아먹으면 팔을 뚝 잘라서 팔 수는 없을까? 눈을 하나 빼가지고 장님에게 하나 팔아먹을 수는 없을까?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를 팔아먹을 수 없을까? 못 팔아먹어요. 그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우선. 물리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물건이 되냐가 나와 있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네 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은 네 가지를 기억하면 네 가지. 유체물이거나 거기 빠졌는데 또는 다음에다가 무체물 중에서 이거 쓰세요. 그렇죠. 정확하죠. 유체물 또는 무체물 중에서 관리 가능한 자연력일 것.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첫말에 그 말부터 나오죠. 대개념. 유체물과 무체물이 있다. 유체물은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 알겠습니까? 유체물.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눈, 고, 귀, 눈, 코, 귀, 입 이런 걸로 지각할 수 있는 거. 맛 같은 거 알 수 있는 거. 고춧가루는 뭐예요? 유체물이에요.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만져도 되고 맛을 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딱 보면은 그거 다 알겠죠? 뭐 거기서 뭐 별 볼 일 없잖아. 그 다음에 거기 자연력이 무체물이라는 거 보입니까? 자연력은 무체물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 줄 오른쪽에 모든 무체물이 물건은 아닙니다. 딱 자연력 뿐입니다. 자연력은 다냐? 아니에요. 관리할 수 있는 것만. 거기 이렇게 써있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뭐라고요? 배타적 지배 가능성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 알 수 있죠? 관리 가능성 이꼴은 뭐예요? 배타적 지배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묘한 말이 나와 있죠? 이는 유체물에 관하여서도 요구되는 요건이다. 그걸 빨간 걸로 메모를 칠해야지.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이게 어디 걸리냐 이거. 이 관리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유체물이 다 안 되고, 여러분이 로마자 2번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읽어봐요. 그 밑에 로마자 2번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해, 달, 별, 공기, 바다가 왜 물건이 아니라고? 유체물인데? 관리 가능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공기 있죠, 공기. 공기는 이게 유체물입니다, 분명히. 그죠? 공기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다시, 괄호 2번을 보면, 입법예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게 깨알 글씨의 독일 민법입니다. 독일 민법은 무체물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말이에요. 형법의 절도죄의 그 객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절도죄 법익하고 보호법익하고. 그게 이걸 전제로 한 겁니다. 독일 형법은 독일 민법에서 이 물건의 개념을 유체물에 한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형법상의 절도죄의 객체도 한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릅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죠, 이게. 절도죄에 대해서. 특히 이게 이 무체물의 절도가 이게 문제가 돼요. 자연력, 전기 같은 거, 전기 사용 절도 같은 거 있죠. 독일은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물건 자체 안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왜 기억하라면 민법 때문에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혹시 형법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까 봐 기억하라는 거예요. 독일 민법은 무체물을 물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관리 가능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게 뭐예요?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라니까. 여기서 말이에요.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궁금한 건 뭐예요? 지배가 뭐냐는 거야, 지배. 예를 들어서, 지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일상생활에서는. 지배한다.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뜻은 하나도 없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배한다는 게 뭘까? 기껏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지배한다는 말을 해주면서 느낌을 알 수 있는 게. 자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지배한다. 그 정도 알겠구만.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죠,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여러분은 지배한다를 갖다가 노예처럼 부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박정희 죽일 놈이 말이에요. 군사 독재를 저지르면서 국민들의 그 기본 용어를 많이 바꿔쳤어요. 지배가 뭔가가 교과서에 나오고 있죠.
어?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소유권이 지배권입니까? 청구권입니까? 지배권이죠. 소유권이 형성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가요. 나가라고 여기서. 소유권이 항변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나가요. 같이. 소유권이 지배권이죠. 그러면 지배권의 내용이 지배죠. 소유권의 내용이 소유권의 권능 말하는 거죠. 그건 211조에 써 있다고 그랬죠. 211조 찾아봐요.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이죠. 소유권이 가장 완전한 지배권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가 다 있어요, 거기. 지배가 그럼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입니다. 교과서에 써 있죠. 로마자 2번에 세 번째 줄 거기 별표 3개하고 알아서 메모리 펼쳐요.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은 묘하게 써놨지만 지배가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이에요. 그러면 그걸 딱 종합하면 어떤 말이 되죠? 그 말을 다 잘 이해해보면 응?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 가만히 읽어보면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지배할 수 없는 거는 왜 물건의 객체가 안 되는 거죠? 사용수익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배가 사용수익 처분이죠. 지배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학에서 지배가 뭐냐고 묻거든요. 사용수익 처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권리마다 다릅니다. 물건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물권의 객체라고 하죠, 지금.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물건은 물권의 객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지배의 뜻은 뭐예요? 물권 지배 말하는 거예요. 물권에서 말하는 지배. 그러니까 사용수익 처분입니다. 청구권의 지배는 그거 아니죠, 그렇다면. 청구권은 인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인간의 행위를 사용수익 처분한다는 말은 못 써요, 그거. 그러니까 지배가 다르다고 권리마다. 근데 물건에서는 왜 사용수익 처분이냐면 이게 물권의 객체니까. 물건은.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배 또 여기서 하나 배웠다고 아무데나 다 써먹으면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청구권에서 지배는 요구 말하면 요구. 요구.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해주세요. 그걸 지배라고 그래, 청구권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건 뭐냐 말이야. 그 문제 로마자 2번 끝에 지배 가능성, 관리 가능성은 상대적입니다. 그저 민법 책은 다 똑같이 써 있어요. 엄밀하게 구별해야 된다. 그러나 상대적이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위에 예 중에서 공기 있죠, 공기. 사실은 옛날에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물도 그거 뭐예요? 물건이 아니었었어요. 물을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물을 갖다가 거리의 객체로 사는 놈 없었어요. 물을 갖다가. 물은 그냥 아무나 들판에 가면 먹는 거예요. 그냥 샘물 나오면. 아무나. 여러분 옛날 얘기도 많이 나오죠. 길 가던 나가 내가 목이 말라서 물 한 그릇 주세요. 그럼 버드나무 잎을 따가지고 넣었다. 그럼 들어봤죠? 그러니까 버드나무 잎을 따다가 넣어주는 거에 있어서 돈 받는다는 말은 안 나와, 이상하게. 물을 돈 주고 사먹는 미친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세월이 이러면서 오염이 심해지고 식수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어요. 물을 팔아요, 지금. 슈퍼가면 널려있죠, 지금. 물을 팔고 하셨다고. 지금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물값이 기름값하고 비슷하죠. 휘발유가 지금 1리터에 인상되는데 1,400원 하잖아, 1,400원. 물 좋은 거 1,400원 하죠, 지금. 1리터에. 외국 물도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물값이 휘발유값하고 똑같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나라가 번영한 거예요? 이게 문명화된 겁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보니까. 옛날에 누구나 물을 공짜로 다 퍼먹었어요. 조선시대 때 화가들의 작품에 보면 내과에서 목욕하는 거 나오죠. 여자들 옷 벗고. 그러니까 물이 흔했다고. 뭐 물 가지고 목욕하는데 돈 안 냈고 물 먹는데 돈 안 냈다니까요. 전부 다 돈 냅니다. 이게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 변천하고 있어요. 공기도 지금 팔고 있죠. 공기 지금 깡통에서 팔고 있잖아요. 지금. 비닐에 넣거나. 맑은 공기 퍼마신다. 돈 주고 사갖고. 옛날에는 공기를 돈 주고 산다는 생각을. 지금도 교과서에 공기가 아까 나오죠. 관리 가능성이 없다.
관리 가능성 생겨요, 조금 이따 이제. 어쩌면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공기관리부가 생길 거예요. 공기관리부 장관. 그래갖고 국민들한테 아침마다 홍보할 거예요. 맑은 공기를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방출할 예정이오니 그때는 숨을 쉬지 말고 있다, 그 전에. 7시부터 9시까지 마음껏 들이켜라. 어쩌면 10년 뒤에는 7시만 되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길거리 뛰쳐나온다든지 창문을 활짝 열고서는 갑자기 심호흡을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어디 동네 한가운데 이상한 파이프에서 쇳소리를 내면서 막 공기가 뿜어져 나올 수가 있다고, 맑은 공기. 그리고 9시 딱 되면 딱 멈추고 시커먼 매연이 몰려오고 이제 그때부터. 모른다니까 아무도.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공기는 물건이에요. 관리가 가능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공기는 저거 수는 엉터리고 수입한 거는 진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공기가 어디 거냐면 칠레의 산맥 부근에서 태운 겁니다. 전부 다 먹은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맑은 곳이에요, 거기가. 정말 맑다고. 거기다가 그 야리꾸리한 그 향료를 넣은 거예요. 뭐 허브 중에 뭐 그런 폼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아주 그 미세하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안정을 시키는. 응? 물건을 심도 있게 공부하려면 오늘 시내 고급 백화점에 가서 공기를 한번 사가지고 들이마셔봐요. 그걸 두 손으로 움켜잡고 관리가 이제 가능하구나.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뭐예요? 외계의 일부여야 됩니다. 외계? 이티가 사는 나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법학에서 내계와 외계는 신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의 신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내계와 외계. 그 외계의 일부라는 게 뭐예요? 몸에 부착되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거기 써 있죠. 비인격성. 알겠어요? 비인격성. 그러니까 인격이란 말이 두 가지죠. 권리 능력을 지칭할 때가 있고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가를 딸 때가 있어요. 이번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체라도 신체 일부였다가도 우리 몸에서 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체가 아니어도 몸을 구성하는 게 아니더라도 몸에 붙어 있으면 그건 몸이에요. 그건 물건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몸에 붙어 있다는 게 정확하게 뭘 말하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붙냐? 169페이지 세 번째 줄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고착.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딱딱하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결에 떨어져 나간다. 그건 고착된 게 아니죠. 고착이 안 된 거냐고. 바람 불면 나가버리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헬멧 이렇게 턱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쓰고 있는 건 고착된 거죠. 잘 안 떨어져 이거. 어디 충격받아도. 근데 밀짚 모자는 휙 날아가 버리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고착.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고 애매하니까 학설이 갈리니까. 거기 보면 뭐가 있죠? 의치, 의안, 의수, 의족. 알겠습니까? 외계의 일부라는 게 뭐라고요? 몸뚱이에 관해서.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거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168페이지 맨 밑에 줄을 이해하겠습니까? 168페이지 맨 밑에 줄. 자기 신체에 관해서 왜 소유권이 성립하지 못하고 인격권만 성립한지 알겠어요? 소유권은 물건이죠. 물건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데 신체는 물건이 아니라니까.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철부지들 중에 내 몸뚱이를 내 맘대로 하는데 왜 상관이냐?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알겠습니까? 자기 몸뚱이가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법학도가 아니에요. 신체는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인격권만 성립해요. 심지어 어떤 놈은 내 신체를 내 맘대로 처분하겠다. 그럼 농약을 먹는 놈이 있어. 칼로 찌르거나 목을. 그 웃긴 놈이죠. 처분권도 없이 자기 물건도 아닌 걸 처분권도 없이 처분하는 거예요.
다음에 169페이지 괄호 3번 봐봐요. 아까 내가 말한 거죠. 그 2번은 뭐죠? 신체의 일부가 아니더라도 신체에 고착되면 신체가 되는 거고, 괄호 3번은 반대로 신체의 일부라도 떨어져 가면 물건이에요. 떨어져 나가면. 그죠? 여러분 거기 보면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팔을 자른다든지 눈을 하나 뺀다든지 하면 이건 누구 거냐는 거예요. 이 물건이 됐다고 했죠. 지금 빼면 물건이 된다고 했죠. 물건이 되면 소유권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거 누구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두 번째 줄에. 분리당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일반 법리입니다. 나중에 그 배우겠지만 일반 법리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교과서에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줄 깨야 할 것이 손이나 발을 절단하는 거 있죠. 또는 수술로 끊어내는 것을 병원에 양도하는 이런 것들은 이 계약이나 처분행위는 뭐예요?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렇게 한다고 돼 있죠. 그죠? 응?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이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요? 그 끝에 조문이 써있네. 103조라고. 이게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 이상하게. 끝없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배운 요거 있죠. 요 내용을 기준으로 보충교재 185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작은 글씨의 예를 한번 봐봐요. 보충교재 185페이지 가운데 있는 작은 거. 거기 나온 사람 이름은 다 여러분 익숙한 사람들이죠. 베니스의 상인을 다 읽었을 테니까. 만약에 거기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오늘 집에 가서 말이야. 놀지 말고 베니스의 상인을 다시 한 권 사가지고 읽어봐요.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괄호 4번이 뭐죠? 시체에 관한 겁니다. 시체. 시체가 살아있는 몸이 아니니까 물건인 건 다 알겠는데 이게 뭐냐 해서 거기 보면 학설이 갈린다고 돼 있죠. 학설이 갈린다. 응?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 몇째 줄이야? 7번째 줄입니까? 어느 설을 취하거나 결과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그걸 빨간 쳐놔요.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만 다릅니다. 논리적 근거. 근데 이 물건의 개념까지 보려고 그랬더니 이 지금 밑에 있는 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라 시간은 다 됐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그 풀어볼 숙제가 아까 그 복습 문제 저게 많으니까 철저하게 복습을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